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지난 9월에 FMC에서 공개된 점도표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볼 때 연준 내에서 지금 경기 진단과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분야에 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모시고 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은 토론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간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주현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고려대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B정권 수석연구원이시죠. 김두원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두원 연구원님이나 우리 주현수 박사님은 우리 주망대 시청자분들에게 낯익은 얼굴이시고 우리 김 교수님 처음 나왔습니다. 예 정말 한번 저희들이 꼭 모셨어야 하는 영광입니다. 예 또 워낙에 또 독특한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다른데 취직을 하신 게 아니고 연준에 취직을 하셨더라고요. 네, 박사 받고 첫 직장이 연준이었습니다. 첫 직장이 연준. 네.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 이제 96년에 제가 박사를 받고 네. 연준에 취직을 했었는데 그때 2년 동안 한국은행을 얘기하면 뭐 조사국 모형부 네, 그런 데서 국내 모형을 팀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년쯤 일하다가 네. 뭐 당시에 이제 뭐 이민 그쪽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거의 20명의 외국인들이 동시에 연준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98년에요. 네네. 네, 그래서 98년에 연준을 떠나서 5년 동안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요. 네. 2003년에 어떻게 다시 또 그 사이 영주권 받고 2003년에 다시 연준으로 오게 돼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통화정책국 같은 데서 통화정책국 2010년까지 일하다가 네. 그 2010년 가을 학기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월급 많이 주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대학교들에서 주는 거에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보통 9달치를 월급을 주니까요. 그거에 한 20%쯤 많이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학교들에 그러니까 방학이 없죠 대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없다. 미국 대학교 월급이 한국 대학교의 한 2배쯤 되니까요. 그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주 박사님하고도 어떻게 미국에서 같이 뵈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예. 그 근처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가끔 식사 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어때요, 김도원 연구원님? 오늘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뭐 기대되고요. 예전에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인데 예산처. 네, 거기에 아시죠? 네, 네네네. 저희가 용역도 한번 몇 번 요청했던 걸로 네, 제가 네, 기억납니다. 네, 여기 발표도 기억납니다. 네네. 네네. 또 김도원 연구는 또 그런 또 전력이 있으시구나. 오늘 또 세종 가서 또 세미나 보시느라고 아직도 숨이 차신데 그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연준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오늘 김 교수님 모셨으니까 한번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뭐 좀 이 소위 말하는 그 음모론 네. 관련된 책들에서 보면 이 연준 가지고 네. 별 흉흉한 얘기를 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 네. 좀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연준은 생긴 배경이나 네. 어떤 제도가 네, 조금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중국. 그 워낙 우리나라 중국이나 그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보면 그냥 중앙집권제가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그 화폐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힘을 민간과 정부가 같이 나눈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빼고 쪼개 얘기하면 국제금융하시는 사람 빼고 아주 국민들에게 많이 읽힌 숭홍빈의 화폐전쟁 그 책이요. 네, 그 책. 국제금융학자 학자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일반인들은 뭐 거의 다 읽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모론 얘기가 많이 나오지. 네.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핑계거리를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연준에서. 연준에서. 왜냐하면 그게 민간과 정부가 그러한 권리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큰 은행가들이 많이 참가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유태인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유태인의 음모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대부분의 연준의 고위직 의장들이 대부분 유태인이었고요. 네. 뭐 예, 그랬죠. 그렇긴 한데 지금 파월 회장도 유태인입니까? 파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버난케는 유태인이 맞고요. 맞고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거를 제 생각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역사학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미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 연방제라는 것이 벌써 연방제를 하고 또 전부 다 사실은 영국 왕제에 반대해서 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니까 그 중앙집권에 대해서 아주 뼛속부터 반대하는 게 있었죠. 네. 네, 그래서 1913년에 연준을 세우면서 네. 어떻게 힘을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네. 그거를 워싱턴에 있는 제가 일했던 이사회는 정부 내에 있는 기관이고요. FRB. 네. 네. 그리고 12개 지역 연준으로 네. 불리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민간 기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주가 50개인데 왜 네. 12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몇 개로 나누는지는 잘 처음에 디베이트는 모르겠는데요. 12개로 나눈 이유는 그 당시의 경제 규모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여러 개를 12개를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50개의 주를 가지고 12개를 나누는데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서부의 아주 많은 부분을 샌프란시스코 페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1913년을 생각하시면 골드러시, 서부 개척 그 이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넓은 땅이 미국 전체의 12분의 1의 경제 규모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생각한 게 이제 마차의 속도.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뭐 다 전화기로 다 그 지불 결제하고 그렇지만 네. 당시에는 기업이나 아니면 가게의 당좌 수표를 가지고 결제를 하고 청산을 하는 그런 시대니까 실제로 수표를 종이를 들고 마차가 가야지만 결제가 됐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그 이상은 크게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경제력 규모로 보면 샌프란시스코 페드가 훨씬 크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경제 규모가 바뀌었고 그랬으니 연준도 좀 바꾸자라고 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그 리저닝을 다르게 하자고 네, 네.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면 어느 도시인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절대로 포기 못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음모론이 나오는데요. 맞지는 않지만 그런 또 핑계를 다른 나라들은 제공했던 게 사실입니다. 마차 타고 그 당자음이나 수표를 들고 왔. 네. 그 예전에 IMF 전에 명동에 그 단자사들 많고 할 때 그때 제가 참 신기했던 용어가 데리바리였습니다. 장 끝나고 는 딜리버리. 네, 아, 뭐 이렇게 들고 이제 막 네, 네. 직원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이번에 9월 FMC 점도표가 조금 이렇게 FMC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돈 연구는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이견이 많았다는 것을 점도표만 놓고 보더라도 네. 뭐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점도표가 뭐 소위 찍혔죠. 그렇죠. 흔히 미디언 값은 이전보다 상당히 낮아져서 지금 9월달에 25bp 인하를 했으니까 이 상태로 점도표대로 가면 뭐 쉽게 낮추기 힘들다라는 것을 뭐 내포하는 것 같지만 실제 17명의 위원들 중에서 상당 부분 아래쪽에 점도표를 지켰다는 7명이. 거죠. 네, 이전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외적인 불확실성 아니면 지금 갖고 있던 흔히 우리가 인슈런스 컷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부분이 하고 어그레시브하게 디펜던트 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쭉 나왔을 때 네. 뭔가 여차하면 추가적으로 뭐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KB증권의 원래 뷰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도 상당히 이견이 있지만 올해는 일단은 연내 동결, 내년도에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둔 듯한 점도표의 양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 박사님, 네. 뭐 점도표하고 더불어서 FMC 전반적으로 한번 총평을 지난주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박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지금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미국 경기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컨센서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경기 둔화의 속도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네. 경기 하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지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는 인슈런스 컷의 성격이 강하다. 즉 다시 말해서 굳이 뭐 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에다가 이야기를 해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신뢰도 측면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 제가 조금 놀라고 있는 점은 2019년 들어와서 사실 FMC의 움직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약간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8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기 고점 논쟁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FMC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과정에서 약간 우리가 약간 후행적이라고 얘기하는 금리 인하가 사실은 지금 적절한 시점 아니면은 뭐 인슈런스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의 속도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거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징은 2020년의 숫자를 지금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FMC 위원들이. 지금 숫자를 하시면 그, 그 점도표에서 경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제 지표를 예,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지금 요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네. 한 번 정도 컷을 하든지, 그게 2019년 중에 이루어질지 20년 중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7명에서 8명의 위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21년이 되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하향세가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 서울에서도 이제 점도표를 갖다가 369 12월 달에는 이제 막 굉장히 기대하고 주목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그동안에 애초에 찍었던 대로 잘 못 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시장한테 끌려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네. 그럼에도 우리가 점도표를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장에 끌려오는 측면이 있고, 네.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게요. 전망이란 게. 네, 그 이제 뭐 통계학자들은 어떤 경우는 뭐 포캐스트랑 프로젝션을 분리를 하는데, 뭐 예상하고 전망.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예. 예, 어떻게 실제로 될 것인가는 예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돈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은, 특히 연준의 정책하는 사람들은 네.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폈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학생들이 성적 자기 생각한 것보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렇게 열심히 예, 공부하고 예, 이렇게 하면 예.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소위 appropriate policy죠.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고, 네. 그리고 똑같은 걸 놓고 지금 17명이고 19명이 전부 다 있으면 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나처럼 하면 잘 돼 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맞아도 초사, 물론 다 틀리겠지만 네. 한 명이 맞더라도 18명은 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도표보다 시장이 더 낮게 가는 게 사실이고, 일반적으로. 네네. 그게 요즘엔 계속 그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과거에 위기 초에 2008년, 9년, 10년 그땐 반대였습니다. 연준에서는 그 내부의 가정이 제로 금리를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계속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2년 있으면 올라간대. 2년 그렇게 불안하니까. 예. 시장에서요.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캘린더 베이스드 포워드 가이던스도 나오고 해서 언제까지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약간의 그 체감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달에 네. 7월 FMC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네. 모든 그때 월가 매체들은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라고 했거든요. 그 사이클이 뭡니까, 교수님? 파월 의장이 무슨 생각으로 미드 사이클이라고 한 거죠? 그게 저도 상당히 궁금했고요. 네. 네, 뭐
너무 이제 연준에서 일하면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글에 집착하신다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중앙은행 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네, 저도 연준에서 일하다 보니까 딱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저 미드 사이클이 한다던가 아니면 MID 하이픈 사이클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신문도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 당시 보시면요. 하이픈이 있고 있는 없고. 데가 있고 한 달로 붙인 데가 있고요. 네. 그래서 3주 후에 나오는 미니츠를 봤더니 하이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설명을 한 게 이제 뭐 흔히 더 다수 해설이었죠. 그 지금 현재 사이클은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잠깐 금리가 올라가는 그 사이클은 맞는데 음. 그 사이클 중간에 지금 무슨 사정에서 잠깐 내려갔다가 그렇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점도표에 나와 있는 네, 내려갔지만 뭐 올해 뭐 내년 플랫에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려간다 앞으로 다시 예. 그거를 피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단어가 아니었을까. 네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3주 후에 나왔던 미니츠라고 하는 그 예. 요약본에 예. 그걸 쓸 때 그 저도 뭐 쓸 걸 직접 아. 도와줘 봤는데 그게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그때 토론한 거 가지고만 써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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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언론에서 그게 뭔지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거 쓰는 사람은 FOMC 한 다음에 3주 동안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에 들어가서 그것만 요약을 하는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살다 보면. 네. 그래서 아마 약간은 그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단어들을 좀 집어넣으면서 한 번 나옵니다. 미드사이클이라는 말이. 예. 네, 미니츠에도. 네. 미니스에도.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 워낙. 그러면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저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약간 그 3주 네. FMC 회의하고 의사록 발표되는 그 한 3주 동안의 시장 상황이나 네. 연준을 향한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 네. 이게 아무래도 들리다 보면은 네. 그때 3주 후에 발표되는 의사록이 조금 손탄다 하는 의혹을 갖는데 개연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원칙은 안 하는 건데 원칙은 안 그 하는 이유는 건데. 데이터는 하나도 반영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거기에 자꾸를 갖다가 그 이후에 그 언론의 표현을 보고서 오해는 사지 않도록 예. 네, 네. 예. 그 표현은 오해 사지 않도록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이픈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다는 게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이픈이 있으면 약간 좀 사이클 중간에 이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고 그런 게 조금씩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돈영 의원님, 저기 22는 어쨌거나 예측은 금리 또 낮추고 양 자산 매입도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FMC에서는 파월 의장이 우리 다음 회의 때까지 한번 좀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자산 매입 관련해서 아니면 뭐 대차 대표를 좀 키우는 쪽.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QE예요? 지준 갖고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현저히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지준이 초과 지준 자체가 많이 적어져서 단기금리 시장도 혼돈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 금리의 급등락이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폭을 더 넓혀놓음에도 불구하고 지준이 뭐 이전에 적정 수준보다 6배나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상당히 두 지역의 경기가 다른 거죠. 경기가 다르다. 경기도 다르고 뭐 은행들의 느끼는 체감 온도도 훨씬 다른 겁니다. 똑같은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준이 과연 이 단기 시장 아니면 초과 지준을 좀 더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서 직접적으로 QE를 다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인해서 뭔가 조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요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들을 곱씹어 보면 한 2차례 했으니까 상당 부분 시장의 반응을 보겠다. 그러니까 어그리시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들의 디펜던트를 철저히 좀 더 공격적으로 과감히 보면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쉽사리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10월 말 아니면 12월 달에 뭔가 조작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긴 호흡을 갖고 좀 더 올해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서 그래서 저희는 뭐 과감하게 9월 FOMC 끝나자마자 올해는 이 상태로 그냥 갈 것 같다라고 이제 비를 내리고 있죠. 지금 주 박사님, 22도 그 전에도 좀 시끄럽더니만 3주 전인가요? 그 추석 연휴 때, 예, 그때
그래 끝나고 나서도 이번처럼 이렇게 뒷말 많은 경우가 적은데 이 양적 완화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 뭐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 할 것 없이 거기다가 이번에 또 독일의 그 이름 좀 길고 어려운 그 여자 집행이사 그냥 또 사표 썼더만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봤을 때 우선 그래서 지금 이 양적 완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왔는데. 현실적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로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2011년, 2012년에 이제 재정 적자와 재정 적자. 관련돼 가지고 재정 관련 위기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 자금을 투여해줬고 이 자금을 투여해준 결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다들 갸우뚱한다란 말이죠. 그리고 경기가 좋았느냐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향 조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벌써 제로 금리에 가 있고 심지어 이제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양적 완화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금년 9월까지 이제 그 양적 완화 조치 APT라고 하는 그 자산 매입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이거를 그렇죠. 11월에 다시 개시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게 네. 월 200억 유로 정도면은 기존에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죠. 예. 결국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유로존 쪽이나 아니면 ECB 쪽에서는 유로존에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는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번에 좀 그 뒷말로 나온 것 중에 이제 뭐 다른 정책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이라 하시면 뭐 재정. 그렇죠. 현실적으로 독일에 대한 재정 문제,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타겟으로 나오는 데는 독일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동안은 독일이 극렬하게 저항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적자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로존 전체가 아직까지 동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독일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와 똑같죠. 한국도 재정 정책 쪽으로 가야 한다. 네. 적자 같은 거 고민하지 말고 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뭐 미국 경제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한국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건 무조건 재정 정책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로존도 그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 주 박사님은 22쪽의 QE에 이제 방점을 찍으셨고 지금 전반적으로 연준이 행해왔던 뭐 양적 완화, QE 여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사실 뭐 양적 완화가 하나의 축이었고요. 축이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제적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선제적 안내가 네, 네, 또 하나의 네. 축이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학계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 좀 약간 다르게 나간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됐고요. 잘 됐고. 네, 선제적 완화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훌륭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네. 있었죠. 네. 네, 그러면서 QE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QE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김동원 연구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밸런스를 늘리지 않고 그냥 가다가 언젠간 다시 또 늘려야죠. 네, 계속 이제 지금처럼 갈 수는 없고, 왜냐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플레가 있으니까 밸런스 규모가 커지는 건 사실인데 언제 다시 커지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토론이 지금 연준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토론과 더불어서 이자율의 변화가 같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 부분은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타겟팅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주기차게 해온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타겟팅?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2%의 아, 타겟팅으로 예.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네.
내년 상반기에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까. 그게 그 이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차절표를 열어놔서 다시 한번 같이 갈지 아니면 또 시차를 두고 갈지에 따라서 시장 가격들이 변화가 확연히 다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 이론을 경제학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자율로서 모든 것을 다 서머라이즈 하지만 네. 결국 시장에서는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더구나 중요하니까 해소될 때까지는. 그리고 어차피 뭐 시장에서 돈 벌고 돈 잃는 게 그 해소된 과정에서 누가 조금 앞서가냐 늦게 가냐 하는 차이니까요. 네. 장기적으로야 이자율을 맞추면 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더 수급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네,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네, 많이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문제, 조금 이렇게 뭐 금리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만 그 FMC 있기 전에 그 주간에 뉴욕에서 레포 금리가 일시적으로 10%도 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이렇게 고참 패드 워처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이 뉴욕 연방은행 요새 뭔가 좀 이상하다 돌아가는 게 네. 야, 그걸 그렇게 정신줄 놔버리면은 실수를 하느냐. 예, 그런 걸 실수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뭐 좀 뭐 파월 의장 그때 FOMC 때 뭐 우리도 놀랬다 이러면서 남 얘기하듯이 하고 넘어가던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남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뉴욕 연준은 민간이고 워싱턴은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싱턴에서 뉴욕에다가 이자율을 어떻게 해라라고 디렉티브라고 그러는데 뭐 안내를 해주지만 네. 결국 얼마만큼을 시장에 집어넣을지는 뉴욕 페드의 결정입니다. 물론 매일 아침 컨퍼런스 콜을 하지요. 네네.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할 거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틀려버린 거죠. 일부러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뭔가 크게 실수를 한 거가 사실이고 그 실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다 사후적인 얘기고요. 사후적인 얘기고. 네. 그리고 또 뭐 그때 사이먼 파터라고 소마 매니저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는 꽤 고위직. 네. 네, 그 사람이 뭐 그만뒀다. 딴 사람이 누군지 저도 이름 아직 공석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공석인가. 네.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데피티가 하고 있겠죠. 네, 근데 그 사이먼 포터는 지금 상당히 그 오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꽤 자리에. 네, 사실 UCLA에서 계량 경제 그것도 non-linear 그러니까 비선형 계량 경제를 가르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소위 말하는 깡 띠오리 계량 경제를 하시던 분인데 뉴욕에 가서 조금 하시더니 또 정반대로 현실에 너무너무 적응을 잘해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는 쪽으로 가서 네. 옛날에 뭐 브라이언 세기지 그런 사람들이 하던 거거든요. 그건 연준에서 이제 연준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건데 완전히 경제학 이론만 하시던 분이 가서 아주 잘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과 존 윌리엄스 그 뉴욕 연준 총재 간에 뭐 갈등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 좀 물어봤을 텐데 예, 여기서까지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물어보고 직접 물어봐야지 그건 또 전화나 이메일로는 그 사람들도 얘기 안 합니다. 어쨌거나 티머시 가이터는 그때 금융위기 때 네. 버냉키 헨리 폴슨하고 한번 왕창 한번 퍼줬고 시장 네. 뭐 구세주 역할을 했고 그러고는 바로 재무장관 갑붙고 네. 그 다음에 윌리엄 더들리가 왔었고 근데 지금 조금 존 윌리엄스는 그 네. 선임 두 사람에 비해서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뉴욕 연방은행을 갖다 장악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은근히. 그 내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갔을 때 들어보면 네. 존 윌리엄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96년부터 8년까지 그 모형부에서 일할 때요. 네. 근데 그때 같이 일했습니다. 그때 모형부에서 선임이었어요. 저보다 이제 한 3, 4년 먼저 네, 박사 받고 네, 존 테일러 교수 밑에서 박사 받고 거기서 존 테일러 교수. 일을 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시 경제학을 한 사람이 있죠. 그러고 나중에 논문을 쓰면서 파이낸스를 알았고요. 네, 그래서 뉴욕 페드 내에서도 더들리가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거시 쪽이 좀 약간 더 뜨는 거죠. 그 금융시장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풀이 죽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좋게 말하면 일을 많이 안 주니까 편한 건 있는데 또 일이 많이 와야 또 권력이 오니까요. 네, 그 같이 가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알력이 과연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 그렇죠. 보면은 네. 네. 아무래도 헤드가 더들리 얘기 나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짚고 가시죠. 네. 주 박사님 그 윌리엄 더들리 그 블룸버그에 썼던 그 칼럼 읽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느낌이? 그 이제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권력 관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가장 중시하는 거는 독립성이라는 측면인 거죠. 어느 중앙은행이나 다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사실은 그 통화 정책을 펴매에 있어서 그 독립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그거는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이죠. 네. 그 연준 총재를 임명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 행정부는 이제 조금 뭐가 다르다라는 거죠. 최소한 한 명은. 예, 최소한 한 명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혹시 보니 뭐 앞에 이제 자가 D로 시작하고 뒤에 자가 예, 뭐 T로 시작하시는 분 그냥 도널드 뭐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직접적인 소통은 사실 솔직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니까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 그거를 연준에다가 묵시적으로 계속해서 그 불만 섞인 묵시적이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예, 네. 예. 쌍욕을 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헤드다, 이야기를 무슨 하고 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동안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행정부 쪽에서의 그 정책을 서포팅 해주는 그런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딜레마가 생겨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위원들은 뭐 금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리자 뭐 그다음에 뭐 양적 완화 이슈도 나오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행정부에서 가고 있는 길을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게 옳은 길이냐라고 본질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들리의 그 컬럼은 그 부분을 짚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어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른 길로 가고 말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뒀을 때 지금 행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 분쟁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계속해서 사실 2019년 2019년 들어서 무역 규모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을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르는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 더들리가 그 컬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돈 연구원도 칼럼 읽으셨죠? 저는 뭐 자세하게 읽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좀 와닿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랐던 부분이 저도 물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건 규범적이잖아요. 네. 찬성을 합니다. 다만 뭐 케인지안은 아닌데 그렇다고 한들 그러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면 그럼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옳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또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부분들이 컴플리트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글쎄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게추는 옮겨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도 확실히 연준이 어떻게 세운 연준입니까? 그러니까 독립성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반대로 저는 뭐 연준에 가본 건 아니지만 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한들 또 연준의 그 저명한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귀를 또 귀담아 들을 것이며라는 생각도 또 반대로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지금 이제 두 분은 이제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지금 프린스턴에서 그냥 다시 또 네, 뭐 비지팅 비지팅 가르치고 그렇구나.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는 데 따라서 좀 그거 위협을 받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 쪽에 방침을 찍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놀랐던 거는 칼럼 뒷부분이거든요. 네, 어느 잘해라. 저 내년에 재선 되면은 네, 저 미국 경제도 힘들어지고 네, 뭐 네, 세계가 힘들어져. 네.
그것도 우리 연준 위원들 좀 잘 생각해 하는 대목에서는 저는 사실 좀 쇼킹했습니다.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더 들리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연준에서 그 17명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 모형을 하면서 네. 그게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가정을 하면서.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선거에 미치는지를 집어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또 안 집어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형에 경제란 대통령과 상관없이 굴러간다라는 모형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네. 더군다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무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니까. 예. 네. 그렇다면 미국에 뭐가 좋은지를 할 때 이제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으나 뭐 부인은 못하는 그런 아픈 데를 더들리가 그냥 완전히 까발려고 나온 거죠.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내부의 총질을 한 건데요. 그렇지만 또 굉장히 솔직하게 그런 담론이 시장에서 되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더 명시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뭐 하루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팔로우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하세요. 네. 아니 제가 뭐 트위터를 그분하고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시장의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모멘텀이거든요.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정으로 봐서는 윌리엄 더들리 갖다 또 한번 세게 까야 되는데 네. 그 칼럼 내용을 보나 그렇죠. 뭐로 보나 그렇죠. 이런 방구가 없어야지까지 더들리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연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미셸 스미스 공식 대변인이 그냥 연준에 대해서는 국립적으로 일을 하고 뭐 그렇다라고만 하고 완전히 한구령을 내린 거죠. 연준 내에서는. 그러면서 아마 백악관 행정부에도 더 이상 확증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백악관도 아마 동의를 할 테고요. 네. 그리고 그건 워낙 만약에 이제 반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로 일이 커지니까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정도만 가면 이제 트럼프도 자기가 원하는 건 됐고 충분히 이긴 거죠. 이 정도에 딱 그만두는 게 윈윈. 자기는 이제 절대로 질 수 없는 패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잘 되면 자기 좋고 안 되면 자기 연준한테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 되는 거니까 내년 11월까지 트럼프로서는 소위 말하는 꽃놀이패를 들고 그 있는 거죠. 7월 달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그 이제 금리 내려주기 전만 하더라도 네. 뭐 짜르네 마네 소리가 막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7월 달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그 이제 금리 내려주기 전만 하더라도 네. 뭐 짜르네 마네 소리가 막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명권이랑 임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임명권은 임명장 거고. 주는 거고 면은 자르는 자를 거고. 수도 있는. 네네. 그게 이제 그 앞부분만 규정이 돼 있지. 그걸 자를 수 있다 없다가 아주 명시적으로 법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 법의 특징인데 상당히 그게 좀 애매하게 돼 있답니다. 애매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많이 조커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회견 때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처음에 너의 그 뭐 목줄에 대해서. 근데 처음보다는 파월 의장도 약간 스터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약간 날을 세웠었는데 약간 좁고 비슷하게 넘기는 거 보니 이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때 가서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것다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파월 의장 그리고 또 기자회견도 갈수록 좀 는다는 느낌 안 듭니까? 그건 경험이죠. 네. 그럼요. 더 능숙해질 겁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변호사 출신이신데. 변호사 출신이신데. 네. 생각해보면 작년 10월에 그 뭐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네. 12월에 FMC 때 우리 뭐 기자들이 대차 대표 축소 이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뭐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가요 했다가 완전 시장 뭐 잡아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그게 뭐 옐런 의장 그 한 6개월 그 발언도 식스먼트 코멘트가 코멘트도 그거 아주 난리였고 네. 버난케도 일요일 저녁 먹으면서 그 CNN의 유명한
그 여자 앵커랑 네. 마리아 누구죠? 예. 거기랑 또 한마디 한 게 시장을 또 아주 흔들어 놨고요. 그때 뭐였었죠? 번외 그때 기반은. 뭐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실수라는 게 뭐냐 하면 네. 기자분들께서 이제 잘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를 아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연준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거를 알고 있는데 어떤 건 얘기하면 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쪽이 어떤 걸 알고 있지를 갖다가 명확히 구분을 글 쓸 때는 구분이 되죠.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잠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기자회견은 워낙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그런 실수가 심하게 된 거고요. 그 불명예스럽게 떠난 제프 레커 그 리치몬드 페드 총재예요. 네. 그분의 그런 실수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일부라고 얼마나 실수인지 는 모르겠는데 어떤 실수였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MBS였나요? 그걸 얼마나 살지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잘못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근데 그때 이제 MBS를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채만 사는 게 아니라 MBS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이 사람은 했거든요. 네. 네. 레커는? 그렇기 때문에 국채만 사야지 어떻게 연준이 그런 걸 사냐. 예. 네. 그러면서 소수파에 있었고 굉장히 네.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데 뭐 그렇다고 그게 물론 이제 범법 행위가 네, 합리화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네. 그런 그 상대가 시장이나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얘기하지 안 될 거를 얘기하는. 근데 뭐 식스먼트 커멘트나 이번에 그런 거는 뭐 얘기하지 안 될 건 아니지만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일단 혼란을 일으켜도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시장에서 또 나름 돈 버는 사람이 생기고 네. 또 언론은 언론대로 또 하면 끌리기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점도표 나오면은 새벽에 한 150명 내지 200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본답니다. 새벽 3시 혹은 4시 서머타임에 따라서요. 네. 네. 한 200명 요즘은 좀 늘어났답니다. 새벽에. 이 사람이 이게 뭘 좀 알면 이게 입이 건질건질한 게 이게 인지상정이라서 네, 거의 네.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알아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참 저급한 질문이고 그거 합니다만 그런데 연준 같은데 근무하다 보면은 네. 잘하면 그 이렇게 저 시카고 CME 시장에 네. 계좌 열어놓으면 그 떼돈을 벌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일단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못하는 게 많다. 네네네. 할 수 있어도 또 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틸북이라고 합쳐졌는데 그린북, 블루북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네. 그거 하기 몇 주 전부터 끝나고 몇 주 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몇 주 없습니다. 그게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준에 있는 연금을 처음엔 3개, 지금 10개쯤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가요. 네. 그냥 10분의 1씩 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 오면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은 못 합니다. 그만두고 또. 아, 네, 예. 어떤 건 2년, 어떤 건 5년. 근데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9년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해도 버릇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하든 어떻게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는 뭐 주식 몇 주 이런 거 말고는요. 네, 그게 하던 사람이 돈을 벌지 저는 못합니다. 우리 김돈 연구원 저 거래하실 수 있나요? 아 저희는 뭐 못하게 돼 있고요. 못하게 돼 있다. 네네. 아무래도 뭐 민감한 부분이니까 일체 뭐 다른 쪽의 부는 다른 쪽으로. 네. 살짝 지금 그 우리 국제 선물 시장 좀 안정은 됐어요 지금.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FOMC 이후, ECB 이후에 금리 수준 자체가 내려갈 것 같았었는데 끝없이 오히려 하단을 견고히 하고 뭐 이제 다음 뭐 이슈겠지만 한국은행의 액션에 따라서 또 올라가는 폭이 또 가파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면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또 시도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전과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지금 금리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라졌다. 요즘에 돌아다니면 그게 가장 화두이죠. 그게 화두다.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가 화두입니다, 사실은. 즉 지금 이렇게 다시 네네. 내리기만 하더니 금리가 네네. 국채 수익률이 턴을 했는데. 네네.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경기 슬로우다운한다, 잠재 성장률 낮아진다, 금리 하향 안정성,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뷰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거기다 대해 이제 전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왔죠, 좀 전에도. 박사님도 보실 거 아니에요 시장 요즘. 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 쪽도 그렇고 어쨌거나 8월 내내 그 관세 전쟁 치르는 동안에 뭐 주구장창 빠지다가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김돈 연구원이 말씀하신 시장에서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뭔가 변곡점을 중요한 변곡점을 통과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시장에서 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정도의 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몇 가지 이야기는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사실 시장에서 많이 놀랐던 이슈는 첫 번째로는 독일 금리 얘기였죠. DLF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됐었죠. 투자 원금이 다 날아가느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드 커브를 그려보면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오히려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이는 상태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FMC가 있었고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이때 나온 시그널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가 됐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인슈어런스 보험성 금리나 뭐 그러면은 더 안 간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 쪽의 재정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가 어느 정도 리바운드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시장에서는 어떤 모멘텀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언제 올라갈까요? 경기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겠죠. 그다음 케이스는 뭐가 있죠? 국채 뭐 같은 국채 물량이 많아지면 수급상으로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슬링을 해소해주고 이거를 이제 실링을 위로 올리면서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찍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제가 지금 오다가 이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에 미국 국채 순발행 규모를 보면은 대충 한 5,500억 정도 US 달러 기준으로 네. 2018년에 근데 1.1조 달러를 찍었거든요. 1.1조 2천억 달러? 1.1조를 1.1 찍었죠. 이- 예. 네. 순발행 규모입니다. 순발행이 네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5,100억 불 정도를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지금부터 12월까지 대략적으로 찍을 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은 1조 달러는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8천 얼마 하더니 1조가 넘는구나 결국. 예, 뭐 지금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까 레포 이야기 잠깐 했었지만 레포 네. 쪽에서 왜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네, 뭐 네. 심지어는 뭐 그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금을 끌어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9월에 보면은 일단 찍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국채를.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숫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9월 중에 지금 발행 규모가 대략적으로 이거는 그 순발행은 아니고 총발행 쪽이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한 560억 정도 찍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달러로. 네. 560억.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큰 규모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리퀴더티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레포 쪽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거를 반영하는 거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딜러 입장에서는 많이 찍어내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방향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익세스 리저브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세트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양쪽에 다 몰렸고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갑자기 확 뛰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른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특히나 유로존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양적 완화 개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뭐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실질하는 어디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회복될 거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금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레포까지 연계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살짝 들 수 있는 걱정이 어쨌거나 유동성이 지금 조금 월가 쪽에 좀 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급한 대로 잘 팔리고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거 처분한다 보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동향은 어때요?
뭐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 이게 방송될 쯤이죠.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빅딜이 있기 때문에 빅딜? 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의 무역 합의가 있죠. 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동향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FOMC에서 워낙 규범적으로 이전에 그러니까 컨센서스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미니치가 한번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약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경기가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해서 금리가 올랐다기보다는 저희도 그 전에 느꼈던 거는 뭐냐면 경기 리세션에 대한 공포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채권 시장의 금리의 반등의 일부분. 리세션은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둔화 사이클에서의 의견은 없죠. 다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래 공포가 대부분 채권. 네네. 근데 쉽사리 몇 번의 경제 지표들의 뭐 컨센서스 이상의 흐름. 거기다가 페드와 ECB의 저는 이제 바톤 터치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간의 우호적인 제스처 거기에 공교롭게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소들이 다 결부되면서 금리 시장이 조금 바닥을 다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다고 본다기보다는 리세션은 아니구나. 흔히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는 요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채권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저희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고 또 그게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아니 만약 간다면 상단은 그럼 전고점까지 그 이상 넘을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지금 금리 역전이 모든 구간에서 다 해소됐어요? 모든 구간은 아니고요. 10년, 2년은 일부 왔다가 10년, 2년은 네, 해소됐고 곧바로 됐고 아직까지 10년, 뭐 3개월짜리는 여전히 그렇죠. 네네. 지금 10년, 2년이 꽤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하고 미국 기준으로 상절물은 이미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역전폭이 확대됐었기 때문에 2년물에 대해서 저희는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뭐 원상태로 온 상태입니다. 교수님, 연준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을 두려워합니까? 네, 두려워하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수급에서 의한 건지 어느 정도가 경기에 의한 건지 이제 그 분리를 해내는 모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형이. 네네, 그 모형이 이제 파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한 모형이고요. 네. 그런 모형을 가지고 수급과 나머지를 분리해서 진정으로 이게 리세션을 혹은 위기를 가져온 금융위기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오듯이 거기도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뭐 어쨌거나 장단기 금리 역전 갖고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 다루고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흐름이 보면은 예전엔 늘 이랬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있고 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반 후에는 꼭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전에는 근데 또 주식이 또 잘 갔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세상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올드 노멀 시절이고 네. 지금은 뉴 노멀 시절인데 네. 그 과거의 그 경험이나 과거처럼 간다고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네. 수급에 있어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수급에 있어서의 변화. 네네네. 경기를 반영한 어떤 금리 움직임보다 그보다 수급이 더 중요해진 게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데이터는 다 올드 노멀에 많이 있고요. 네. 뉴 노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 제로 금리 이후로 금리를 올린 다음에 지금 좀 낮췄지만 거기 요 얼마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 사람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아직까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든 연구원 저기 이 여의도에서 은퇴하기 전에 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은퇴하기 전에 네. 22가 금리 올릴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바뀌었죠. 이번에 금리는 낮췄지만 지금의 낮은 수준은 향후 금리 인상 직전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프로젝션은 낮추면서 2% 타겟팅은 요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네. 뭐 이 은퇴 시점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고민이 좀 되는데 일단은 뭐 올해 내년의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네, 내년 네. 흐름은 아니다. 그저께인가요? EU 의회에서 드라기 총재가 불려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조금 이렇게 눈길이 갔던 게 이제 MMT를 좀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 현대통화이론.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좀 유령 같아요. 뭐 실체는 잘 안 잡히고 기사에서는 자주 들리고 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뭡니까 그 자기 지도 박사 논문 지도 교수했던 그 스탠리 피셔 논문까지 언급해가면서. 근데 그 스탠리 피셔가
뭐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옐런 의장 밑에서 부의장을 했습니다만 이 중량감이나 이 영향력은 이 거꾸로 같은데 스탠리 피셔가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까? 학자로. 그렇죠. 학자로서 거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케인즈가 거시경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네. 이후에 뭐 5명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 이후 5명 안에. 네, 그 이후에 가장 유명한 거시경제 5명 안에 반드시 들어가고. 우리 97년에 그 IMF 수석 부총재 우리한테 와서 구제금융 줬던 그분 아닙니까? 그분입니다. 그분. 네, 그때 왔었고 서머스도 있었고 가이트너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강만수 장관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뭐 다리를 꽈느니 어떠니 했던 그때 가이트너 그때. 젊었을 때 예. 그랬었는데 그리고 뭐 지금 그 수석 부총재 하시는 립튼도 그때 왔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스가 직접 하고 나서 뭐 하다 말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냐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한국 공무원 분들이 협상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 뭐 어디 학생처럼 어디 가고 딱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파편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그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스탠리 피셔가 약간 MMT 쪽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좀 무식한 얘기로 스탠리 피셔도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성격의 돈뿌리자주의입니까? 그분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논문 자체를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가정이 이게 연속적으로 맞아 떨어졌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뭐 드라기가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MMT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 그거는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관심 많더라고요.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MNT 공부 중이고요. 다만 MNT는 저는 띠어리기보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략이 네, 툴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뭐 봐야겠죠. 화살에 뭐 새화살처럼 어떤 식으로 돈을 꽂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명하게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돈을 실제로 쓰는 거냐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를 건드리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번 드라기의 MMT는 독일의 슐츠 이외에 독일 재무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냥 결국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후에는 좀 봐야지. 근데 MNT는 저도 공부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한 6, 7개월 봤는데 들은 건 뭐냐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수움이 달라지는 거 한데 이거는 띠어리이기보다는 학설, 그러니까 설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툴에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뭐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가 좀 중요하겠죠. 지금 그 정치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저 요즘은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뭐 근데 그전에 거버닝 카운슬 그러니까 투표하던 사람 중에 한두 명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게 얘기를 해보면 그 안에 폴리틱스 특히 이제 독일 그리고 불란서 그리고 좀 작은 나라들 간의 그 파워 게임 그게 상당히 심하고 아마 이탈리아인으로서 드라기가 하는 것과 독일의 그 가지고 있는 파워 그간의 갈등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갈참이 뭐 이렇게까지 다 하고 하느냐? 드라기는 약간 히어로예요. 제가 볼 때는. 히어로? 포워드 가이던스 그렇게 나이스하게 쓴 사람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뭐 손 안 대고 코 푼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드라기 총재.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슈퍼 마리오고 오히려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왜 어떤 자리에 전임자가 너무 이렇게 대단하면은 좀 후임자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가르드 지금 이제 22 총재 내정자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스타일이 다른 분이니까 비슷한 스타일이면 그게 더 부담으로 오는데 좀 약간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다가오면은 늘 하는 얘기가 또 그겁니다. 실탄 얘기.
몇 달 전에 그 존 윌리엄스 총재 또 실탄 부족하면 한꺼번에 확 쏘고 그냥 한꺼번에 먹고 죽자 하다가 한번 또 구슬수에 한번 올랐죠. 한꺼번에 먹으면 앞으로 건강해서 안 굶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예, 예, 먹고 죽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꺼번에 먹고서 배탈 나고 물건은 없어지고 다음에 굶을 때 큰일 난다, 죽는다. 그 걱정이 되면 이제 아끼자는 거고요. 지금 열심히 먹고 운동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다음부터 조금만 먹고도 산다. 아, 그런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그러면 이제 후자의 그거네요. 지금 먹고 건강해져서 건강해지고. 예,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 출신들이 주로 그런 비유가 많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전자가 더 많습니다. 네. 그 후자는 이제 정책이 미래에 적용을 잘 되고 사람들이 미래를 이해를 해서 그걸 현재에 반영한다고 하는 네, 네. 경제학이 나름 사회학에서 한 큰 공헌인데요. 80년대 이후에. 예. 그게 아주 그러니까 그게 큰 공헌이라고 워낙 배워왔기 때문에 경제학 박사 과정에서 그게 잘 된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네.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남을 먹을 거 없으면 그때 가서 어떡하냐. 그 실탄론에로 가면은 무기고에 네. 20위는 그닥 없는 것 같아요. BOJ도 그렇고 이제 뭐 더 할 게 없고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쌀떡 끓으면 나올 수 있는 데가 연중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우는 어떤 입장이에요? 나름대로 정책 여력이 있는 거예요? 통화정책 여력은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인 길을 가는 거죠. 수준 자체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안 가본 길을. 저희 KB증권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10월달, 내년도 한 차례, 그래서 1% 기준금리를 본다라는 전망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도 1%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안 가본 길입니다. 그러면 정책 여력은 이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독일만큼 건전성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한국은행의 재정에 대한 여력은 있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은 이전보다 확실히 준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인 개념을 보면 통화정책 여력보다는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거다라는 게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다만 같이 쓸 거냐 따로 쓸 거냐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여력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현저히 낮아졌죠. 없어졌죠. 수준 자체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또 다른 고민이긴 한데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쓰는 이유가 안 되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시차 때문에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수많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7월달에 나름 선제적으로입니다. 이제 제가 좀 이성을 갖고 한국은행을 본 이후에 이렇게 선제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칭찬이신가요? 칭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요번에 어떻게?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한국은행 항상 뒷북쳤고 후발주자였고 정책 여력 뭔가 양극화 아니면 또 다른 버블만 양상했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정말 안 가본 금리 수준으로 가면서 뭔가 확실히 안전빵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아쉬워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잠깐 다뤄야 되겠는데 지금 뭐 갑자기 따끈따끈한 뉴스, 갑자기 트럼프 탄핵. 이거 어떻게 시장에서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 타겟이 너무 그 고가치표적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조셉 바이든은 민주당에서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고 살짝 뭐 저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워렌이라든가 보던데. 샌더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지율로 따지면 네. 1위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한테다가 그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지 않겠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니까 그만큼 충격이 크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얼마나 나왔다고 여기서 탄핵을 하겠느냐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금 굉장히 그 공격적인 반응을 하지만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후보를 지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정도의 논쟁이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뭘 문제화되고 공론화돼 갖고 뭘 자꾸 캐 들어가고
파헤치다 보면은 죄다 듣고 싶은 얘기, 덮어버리고 싶은 얘기만 나올 텐데 뭘 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들, 바이든인들, 그 확실한 약점들이 있죠. 공개된 약점들이. 확실한 약점들이. 네. 아니 선거공학이가 선거공학. 하도 요새는 뭐 SNS의 발달 이후로는 맨날 듣는 얘기가 뭐 조금만 분리하면 각자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전부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페이크 뉴스 입에 달고 살고 우리나라도 요새 뭐만 마음에 안 들면 서로 페이크 뉴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뭘 봐도 자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막 두두둑 떨어진다는 저 미국 주류 언론들의 그 조사들이 맞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조사하는 방식이나 네. 그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크니까요.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 저기는 네. 2016년 11월에 아주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통령 선거 때요. 그랬죠. 네. 하기하면 브렉시트도 털렸고. 네, 브렉시트도 틀렸고.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전미 경제학 대회를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블랭샤드라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예, 그러니까 스탠리 피셔랑 거의 10년 동안 한 20년을 지배한 대학원 교과서를 쓰신 분인데 두 분이서 블랑샤르가요? 네, 블랭샤드랑 피셔랑 교과서를 썼거든요. 교과서를 썼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분이 브렉시트에 대한 세션을 하면서 제가 6월 달에 이걸 오거나이즈 하면서는 이게 제일 큰 뉴스인 줄 알았다. 근데 옆방에서 트럼프 하고 있다. 밀렸다. 이런 애가 없었다. 자기 인생에. 네, 그럴 정도로 브렉시트과 트럼프가 트럼프 인선 크게 틀렸던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브렉시트 투표와 알겠습니다. 미디에서. 네. 아유 뭐 저는 조금 더 가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게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쪽이었습니다. 뭐 이런 주제들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한번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제가 느끼는 것은 중앙은행들의 호흡이 좀 더 길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움직이지라고 할 정도로 좌시하되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려는 성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신흥시장국들의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보조를 맞출지가 관건이지만 네. 상당 부분 주요 선진 중앙은행들이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이전의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모형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조급한 시장이 먼저 포지션을 확 바꿨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은 연말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예. 저는 아까 그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 있다는 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아주 네. 미국은 처음에 말씀하신 미드 사이클 어드저스먼트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혼란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1.5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는 게 가지 않는 길을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가보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언제나 그렇겠지만 특히 요즘은 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말씀하신 그 불확실성이 이렇게 늘어난 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6월 달도 컸지만 더 커진 거죠. 과연 이게 언제 해소될까 하는 게 뭐 당분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주 박사님.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불확실성이나 경기 둔화하고 리세션은 다르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리세션이라고 할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사이클 고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28개월 동안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충분히 길었기 때문에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세션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QOQ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기 연속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공식적인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시장 참여자들이 레포 같은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불확실성 아니면 불안감을 노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봤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2008년을 봤던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11년, 2012년 즉 다시 말해서 국가의 재정 상태가 완전히 붕괴되는 뭐 이런 식의 상태들
그다음에 GDP는 완전히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할 때마다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자산을 얼마나 더 매입하지? 아직 플러스 바운드에 있거든요. 금리 자체는. 그런데 지금 네거티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산 매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라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급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자료는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드사이클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리세션이 곧 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걸 얼마나 잘 픽스를 하는지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중앙은행이 얼마나 공급을 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이 나왔을 때 이 정책 방향들이 얼마나 잘 현재 시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시의적절하게 잘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중앙은행들, 즉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열일하면서 시장이 시장다워지지 않는다는 게 요즘 조금 이렇게 또 시장 쪽에서 나오는 뭐 볼멘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될까?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클이 점점 이렇게 진폭이 좁아지고 뭐 좀 조정받고 밀려야 할 때는 좀 밀려주는 게 시장인데 조금만 울면은 또 쭈루루 와서 또 이렇게 입에 또 이렇게 우유병 물리고 하는 이런 흐름이 참 그게 또 하나의 또 뉴노멀의 하나의 또 가장 우리가 자주 접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참 생생한 이야기들을 갖다 이렇게 또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시장에서 다들 고민하는 부분을 한번 좀 건드려 봤습니다. 결론이란 것이 나오기가 어렵고 지금 이게 정책 당국자들도 시장도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장이 간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인데요. 간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한 20% 빠질 거다. 증시 기준입니다. 그렇게 쓰는 월가에 내로라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최근 박스권만 열면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큰 장이 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또 지금 현실입니다. 한번 우리 시장이나 정책 당국이나 현재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국면에 처해 있음을 우리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눈 가운데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괜히 더 생각만 복잡하게 된 오늘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가감없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